2024년 8월 한 명의 북한군 병사가 9년 동안 복무했던 부대를 뒤로하고 7겹의 철책을 넘어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요. 그냥 한 사람의 극적인 탈출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한 사람의 목소리를 현미경처럼 써서 저 거대한 군사 조직의 가장 깊은 곳, 그 세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작업에 가까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 바로 강민국 씨가 9년간 온몸으로 겪어낸 북한군 생활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의 눈을 통해 본 북한군의 보급, 훈련, 그리고 사상교육의 실체는 과연 어떨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런 개인의 증언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보통 보는 열병식 영상이나 공식 발표, 그 뒤에 가려진 진짜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서류상에 존재하는 전력이랑 실제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는 전투력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군대의 진짜 힘은 결국 최전선에 있는 병사 한 명 한 명의 상태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강민국 씨라는 이 한 병사의 목소리가 한반도 안보 지형을 이해하는데 어떤 핵심적인 통찰을 주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군 생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요. 의식주 문제 말씀이시죠? 네, 바로 먹고 입는 문제입니다. 강민국 씨 증언을 보니까 병사들의 주식이 10년째 똑같았대요. 옥수수밥하고 시래기국. 아, 그가 했던 배불리 먹는 건 꿈이죠. 이 말이 참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그냥 맛있는 반찬 투정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옥수수밥이라도 배불리 먹는 게 그날의 만족감을 좌우하는데 그 작은 위마저 채우지 못한다. 이 말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병사들한테는 임무보다 생존이 더 시급한 과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사기가 어디서부터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국경이 막히면서 그나마 섞여 나오던 쌀마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니까 상황이 얼마나 더 안 좋아졌을지. 상상하기 어렵죠. 식량만이 그 정도인데 그럼 입는 문제는 어땠을까 싶어요. 네, 이것도 코로나19로 외국 원단 수입이 막히면서 우리가 흔히 개구리복이라고 부르는 얼룩무늬 전투복 보급이 아예 중단됐다는 증언도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새 군복이 없어서 남이 입던 낡고 해진 군복을 물려 입어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북한이 그토록 자랑하는 자력갱생 이념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 어떤 면에서요? 가장 기본적인 군복조차 외부 원단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건 북한의 군수 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국경 봉쇄라는 변수 하나에 군의 기본 유지 능력 자체가 흔들려버린 거니까요. 그런가 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규율도 있더라고요. 시력이 나쁘면 소총 사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예 입대조차 할 수가 없대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군 안에는 안경 쓴 군인이 아예 없다고 하죠. 아니, 21세기에 시력 나쁘다고 군대를 못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비합리적이죠. 심지어 선글라스는 불량함의 상징, 정신적으로 나태함의 상징이라 절대 못 쓴다고 합니다. 선글라스가 정신적 나태함의 상징이라니요. 정말 상상도 못할 논리네요. 바로 그런 점들이 이념이 실용성을 어떻게 눌러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병사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몸도 안 좋고 국가는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불신이 쌓여가는데 네. 정작 시스템은 안경 착용 금지 같은 비효율적이고 꽉 막힌 규율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겁니다. 예. 이런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쌓여서 결국 전투력 저하라는 신박한 결과로 이어지는 거고요. 전투력 저하와 직결된다고 하셨는데 그 지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병사들의 주된 임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투 훈련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강민국 씨 증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군 복무기관의 약 80%가 전투훈련이 아니었다는 거죠. 80%가요? 네. 그냥 노동에 투입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럼 군인이 아니라 거의 노동자? 그렇죠. 북한군 내에서는 이런 걸 군사 과업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군대가 국가의 실패한 경제를 지탱하는 무급 노역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민간 아파트 건설에 동원되는 건 물론이고 부대 식량을 조달하려고 직접 농사까지 지어야 한대요. 남새 농사라고, 채소 농사요? 네, 심지어 자력경생 발전소를 짓는 데 투입되기도 했는데 이게 이름만 거창하지. 맞아요. 강 씨 증언에 따르면 거기서 나오는 전기는 전혀 없다. 그냥 완전히 보여주기식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런 보여주기식 노동과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바로 실제 전투훈련의 현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1년에 실제 하격 훈련을 몇 발이나 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래도 군인인데 수십 발은 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단 3발입니다. 3발이요. 30발이 아니고요. 1년에 딱 3발이요? 와, 저도 자료 읽으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3발이면 총 쏘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수준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어떻게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병사들 스스로도 빗나간 총알을 보면서 물 먹으러 가는 총알이라고 자조적인 농담을 할 정도라고 해요. 아, 총알이 아까워서 물이라도 먹고 오라는. 네, 이건 개인의 기량 문제가 아니라 훈련할 총알조차 없는 시스템의 문제인 겁니다. 그 시스템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강민국 씨의 보직이었던 목탄차 운전병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목탄차. 목탄차라는 게 휘발유가 없어서 나무를 태운 가스로 움직이는 진짜 구시대적인 차량이잖아요. 21세기에 이런 차량이 여전히 군의 주력 수송수단이라는 점 자체가 북한의 심각한 연료난을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더군다나 운전병이 되기 위해서 바로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에요. 약 2, 3년간 차량 화로에 나무를 집어넣는 화부 역할을 먼저 해야 했다는 사실은 더 많은 걸 시사하죠. 아, 운전병이 되려면 일단 불부터 떼야 하는군요. 네, 전문 기술을 요하는 보직조차 수년간의 고된 육체 노동을 전제로 한다는 건 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의지나 능력이 시스템에 없다는 뜻입니다.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저 노동력으로만 보는 거죠. 이렇게 훈련은 뒷전이고 노동에만 내몰리는 현실을 생각하니까 북한 당국의 선전 활동이 더 기묘하게 다가옵니다. 네, 병사들 적개심을 고취시키려고 보여준 한국군 훈련 영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정말 아이러니의 극치였어요. 심리전에서 말하는 부메랑 효과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메랑 효과요? 네. 통제된 정보사회에스로 의도치 않게 노출된 시각적 현실이 주는 충격은 훨씬 더 강력할 수 있거든요. 선전물이 오히려 자신들의 열등함을 부각시키고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은 거죠. 그렇죠. 그 영상에 한국군이 헬멧에 평양점령이라고 쓰고 평양지도가 그려진 관역을 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당연히 분노하길 기대했겠죠? 근데 강민국 씨 증언에 따르면 병사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세련된 군복, 방탄복, 딱 봐도 좋아 보이는 총기를 보면서 부러워했다는 거군요. 네, 와 진짜 멋있다. 우린 언제 저런 거 입고 훈련하나 하면서요. 자신들의 낡아버진 군복이랑 1년에 3발 쏘는 현실이 너무 비교가 됐던 거죠. 북한 당국도 그걸 의식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조잡한 정보 통제를 시도합니다. 아, 어떻게 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군의 우월한 사격 실력이 드러날까 봐 총알이 관역에 명중하는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 군인들의 건장한 체격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부러 엎드려서 쏘는 장면이나 상반신만 잘라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와, 그런 어설픈 편집은 오히려 아, 저 너머에 우리가 보면 안 되는 뭔가가 있구나 하는 의심만 키웠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버린 셈이죠. 다른 선전물들도 마찬가지였겠네요. 네, 수십 년째 남조선이 보낸 삐라에는 바이러스가 묻어있어 만지면 손이 썩는다고 교육하거나 탈북하면 정보를 다 빼앗긴 뒤 군인들의 샌드백이 되거나 생체 실험 대상이 되어 죽는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계속했다고 해요. 이런 노골적인 거짓 선전은 공포심보다 불신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외부의 진짜 정보를 갈망하게 만드는 아주 비옥한 토양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강민국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매체, 라디오가 등장하게 되죠. 맞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세뇌의 벽이 검증된 사실 하나를 만나면서 어떻게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지 그 인지적 붕괴 과정을 강민국 씨의 경험을 통해 정말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신뢰 확보입니다. 네, 운전병이었으니까 차량 배터리로 몰래 나만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라디오에 나온 한 탈북민이 북한군 내부 비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걸 들은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죠?
상급자가 신병의 군복과 신발을 빼앗아서 장마당에 내다 판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강씨 자신이 직접 겪고 봤던 군 내부의 부조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 그 순간 탈북하면 죽는다는 선전은 거짓이고 이 라디오 방송은 진짜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죠. 외부 정보에 대한 신뢰의 닻이 내려진 겁니다.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과 일치하는 정보를 통해 라디오라는 정보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형성된 거죠. 이게 없었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 역사관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라디오를 믿게 된 상태에서 6.25 전쟁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된 거죠. 북한에서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치니까요. 네, 남한의 북침을 반격해서 3일 만에 서울을 수복한 건 위대한 김일성 수령의 영군술 덕분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근데 그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먼저 공격할 힘이 있었던 남한군이 어떻게 3일 만에 패퇴할 수 있는가? 이 단순하고 논리적인 질문 앞에서 김일성 우상화의 가장 큰 기반이었던 역사관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군요. 네,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시작된 순간이죠.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한 신뢰가 이제는 국가 서사의 핵심을 공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니라 자신이 발딛고 서 있는 세계의 근간을 의심하는 아주 위험하고 고독한 사유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대한사회의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네. 정권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는 남한의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에 대해 듣게 됩니다. 국정원 조사부터 하나원 교육, 주택과 정착금 지원까지. 처음에는 이것도 선전일 거라고 의심했지만 계속 듣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겠군요. 네, 반복해서 듣는 동안 이것이 인권이 보장된 사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거죠. 적대해야 할 괴뢰가 아닌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대한사회의 가능성을 발견한 겁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그의 인식체계에는 정말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전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북한의 가난과 억압이 이제는 김씨 일가의 독재라는 명확한 원인과 연결된 거죠. 맞아요. 강 씨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못 살고 굶주리는 모습들이 전에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너무나 처량하고 불쌍해 보였다고요. 관점 자체가 바뀐 거네요. 네, 이 관점의 변화가 그를 탈북이라는 어쩌면 필연적인 선택으로 이끈 겁니다. 정말 라디오 전파 하나가 한 사람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셈이네요. 그렇죠. 그의 탈북 과정은 그 결심만큼이나 험난하고 극적이었습니다. 2023년에 첫 번째 탈북 시도는 발각돼서 실패로 돌아갔고요. 아, 그 때문에 상사에서 초급 병사로 강등되고 6개월간 혹독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처벌이 그의 의지를 꺾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실패와 처벌이 오히려 반드시 여길 떠나야겠다는 확신과 희망을 더 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돌아갈 다리가 불타버린 셈이니까요. 그리고 2024년 8월 두 번째 시도에 나섭니다. 후방부대에서 DMZ까지 약 137km의 여정. 길에서 우연히 만난 군관 2명의 도움으로 검문소를 통과했는데 그때 한 군관이 농담처럼 너 이쪽으로 탈북하려는 거 아니지? 라고 물었을 때는 와, 정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네요.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마침내 DMZ에 도착해서는 새벽 5시부터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숨어서 북한군 초소의 근무교대 패턴을 관찰했어요.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그러다 너무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불과 30m 떨어진 잠복 초소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마침내 어둠을 틈타 지뢰밭과 7개의 철책, 콘크리트 장벽을 넘은 거죠. 그에게는 지도도 장비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라디오를 통해 얻은 진실뿐이었죠. 강민국 씨의 증언은 결국 북한군의 실체가 속빈 강정에 가깝다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진정한 군사력의 격차는 미사일의 수나 병력의 규모가 아니라 병사 한 사람을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실전적으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려주는 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의 이야기는 굶주림과 거짓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진실을 발견하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위대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강민국 씨의 세계는 작은 라디오 전파 하나로 무너졌습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라디오의 목소리를 신뢰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갇혀있는 생각의 철책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